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합니다. 서론 생략, 핵심만 짚어주는 경제 토크쇼 443경 신사임당입니다. 방송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이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200세 시대, 200세 시대 열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나오는 것은 암도 백신이 만들어집니다. AI로요? 그렇죠. AI 펀드가 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면 미국은 와, 어마어마하네요. 모든 산업 부문의 인공지능의 파급 효과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AI 산업이 2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전 세계의 자본이 AI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걸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자만이 부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나날이 커져가는 AI 산업.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처는 어디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인 AI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인공지능 말 그대로 인공 플러스 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가 만든 물건이나 기계죠. 뭐 이런 펜일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일 수도 있죠. 네네. 지능은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일 거예요.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을 누군가한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공부, 학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결합한 연구, 이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차례 붐을 거치면서 발전해온 AI,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인공지능 스피커 쓰고 네. 계신가요? 네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배경을 지워주기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AI 기술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고 있는 거는 예를 들자면 모빌리티 분야의 자율주행과 같은 형태죠. 네. 그리고 또 금융 분야,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금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은 거의 가히 파괴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모든 산업 부문의 인공지능의 파급 효과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2021년 세계 AI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무려 43% 증가해서 49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데 AI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지난 100년, 길게는 200년 동안에 인간들이 만들었던 산업사의 가장 큰 성장 동인이 근육을 사실은 자동화하는 거였어요.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무거운 걸 들어 올리고 반도체처럼 더 섬세한 것들을 인간이 하기 불가능한 것들을 기계가 다 해내고 있잖아요. 네네. 전 세계가 지난 100년간 동안에 10배가 예를 들면 1인당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그럼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부자가 됐다는 의미죠.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선진국이 성장률이 1% 미만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근육 노동에 해당이 되는 자동화와 가상화가 아니라 지적 노동에 해당이 되는 자동화와 가상화가 필요한 거죠. 네. 이 분야에서 또한 다음 100년 동안에 10배, 20배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돼야지만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AI 시장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 노동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 분야가 아닐까. 첨단 의학 기술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더해지면서 머지않아서 200세 시대. 아, 이거 막 던져도 됩니까? 200세 시대 원해요? 진짜요? 원해요? 아, 저는 만세 시대도 원합니다. 오, 진짜요? 최대한 오래 살고 싶어요. 오, 진짜요? 굉장히 저하고 친한 한 교수님이 네. 계셔요. 네. 세계 최고의 유전 공학자시거든요. 아, 이분은 향후 30년 늦어도 네. 그분 생각에는 죽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도 하세요. 향후 30년이요? 네. 물론 저는 그분하고 그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의 생명공학적 관점에서 큰 전환기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 AI 산업이 의료 분야에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의료를 크게 세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단이죠. 네. 진단과 관련된 건 병이 걸렸을 때 무슨 병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 두 번째는 치료겠죠.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또는 제약회사처럼 그런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예방과 관련된 겁니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나 헬스케어 분야의 세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진단에 해당이 되는 것은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최적화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의료 분야는 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뭘 먹고 성장을 하고 똑똑해지냐면 데이터를 먹고 똑똑해지죠. 건강검진 한 번 할 때마다 그리고 또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마다 그러한 데이터와 또 그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최적화하는 문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 두 번째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혁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 분야입니다. 여태까지 지난 한 1000년, 길게는 5000년 동안에 인간이 굉장히 많은 가능한 약들은 거의 대부분 발굴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AI가 신약을 만드는데 그 신약도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각 개인 맞춤형 약을 만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의료 분야에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AI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국내에서 유명한 기업으로 루닛이나 뷰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진단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루닛이나 뷰노 같은 회사는요, MRI나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암이다라고 암 진단을 정확하게 해줘요. 엑스레이로. 예,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안과에 가서 눈에다가 저희가 카메라를 대잖아요. 그러면 뭐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도 인공지능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단, 특히 영상의학이나 영상 진단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성장을 보일 만한 곳은 바로 신약 개발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내 신테카 바이오라는 회사도 상장 회사고요. 그다음에 제로믹스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제로믹스 같은 회사는요, 네오 안티젠이라고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우리 몸은 뭐로 구성이 돼 있냐면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암도 단백질이에요. 암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것이라고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인지를 못해요.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나오는 것은 암도 백신이 만들어집니다. 암 백신. 암 백신. AI로요? 그렇죠. 암 백신은 개인마다 다 달라요. 내 유전자가 변이되고 그리고 내 유전자가 이상하게 틀어진 그 세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 사람마다가 약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만들기 불가능하니까 인공지능이 단백질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면역을 올릴 수 있는 RNA 백신 같은 mRNA 백신 같은 것들을 생성해내는 거죠. 개인 맞춤형으로. 이미 이게 나왔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모 제약회사가 한 사람 치료하는데 대략 한 3억 원 정도 듭니다. 맞춤형 항암제가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향후 20년 내에는 3억 원이 아니라 한 300만 원, 30만 원대로 낮아지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한 90살, 100살까지는 살잖아요. 120살에서 150살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 AI 기술이 상용화되게 되면 이 의료 사고 누가 낸 거냐 이런 책임 소재에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뜨거운 이슈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의료 사고 같은 거를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미션 크리티컬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다가 사람 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난 500년 동안에 유사했던 사례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유럽에서 영국과 독일에서 자동차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1870년도 전후 무렵해서요. 근데 누가 들고 일어섰냐면은 마부들하고 마차를 만드는 사람들,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섰어요. 왜 들고 일어섰냐면 자동차가 사람을 칠 뿐만 아니라 마부, 마차, 그리고 말을 키우는 산업 전체가 무너질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레드 플래그 액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는 빨간 깃발 법률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자동차를 산 사람은 반드시 인부 한 명을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자동차 앞에서 빨간 깃발을 들고 걸어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그 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이유는 차가 말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 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은 믿을만 하지만 기계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산업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마차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엄청 컸거든요. 그걸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그거를 6, 7년 동안에 유지를 했어요, 영국이요.
그 사이 동안에 독일과 프랑스는 자동차 산업이 엄청 발전을 엄청 했죠. 빠르게. 우리 지금 자동차가 말보다 늦게 달리거나 사람 뒤로 쫓아간다는 거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그 위험성을 뭐로 해칭을 했냐면은 보험이라는 걸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자동차 도로와 그리고 또 횡단보도 신호등 같은 형태로 제도화를 시켜내는 과정이 있었죠. 네. 최근 들어서 그 변화 있는 걸 보면은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테슬라 예를 들면요. 팩트인데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대략 8배 정도 안전해요. 테슬라로 자율주행을 했었던 걸 1억 킬로미터당 사망자 수하고요. 사람이 운전한 1억 킬로미터당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은 사람이 운전하는 게 8배 더 위험하다는 사고를 거죠. 더 위험하고 사람을 죽여요. 네. 그럼 이제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기계가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하니까 이제 기계한테 맡기자라는 것이 제도화되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마치 예전에 말 타고 가마 타고 다니다 지금 우리가 운전하는 게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전 의료도 똑같다고 봅니다. 결국은 기계가 진단을 하고 기계가 처방을 하고 기계에 의해서 신약이 만들어지는 것이 비용이 더 낮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위험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 네. 뭐 아마 그게 멀지 않은 시간에 만들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AI 기술 발전과 함께 또 주목받고 있는 다른 시장이 있는데 바로 교육입니다. AI 기술에 접목한 교육 시스템으로 앞서 나가는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리드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이 회사가 하는 서비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산타토익이라고. 네, 저 들어봤어요. 네네. 굉장히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네. 리드가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사지선다 시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의 그렇죠. 딱이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사지선다 문제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는 틀린 거를 자꾸 틀리잖아요. 잘 푸는 건 잘 풀고 잘 틀릴 문제만 자꾸 공부하도록 해요.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일종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박이죠. 네. 원래 본인이 다 오답 노트 쓰는데 알아서 해주니까 그것만 계속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오답 노트는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조금 변형된 다른 문제들은 또 제가 일일이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AI가 찾아서 나한테 탁탁 갖다 받쳐주는 거죠. 문제를 계속 내준다는 거죠. 네, 그럼 걔만 풀면 되는 거예요. 네. 리드 같은 기업들이 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또 상담 서비스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혹시 그 유명한 대사 기억나세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만. 알죠. 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이주영 선생님이 한 얘기래요. 네네. 그 이주영 선생님 일종의 컨설턴트잖아요. 네네. 뭐 공부하고 어느 대학을 타겟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 시장도 엄청 큽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스타트업이기는 한데요. 바이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생기부 아시죠? 네. 생활기록부를 올려놓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생활기록부를 다 분석을 해요. 당신은 어느 학교에 무슨 과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이 학교에 이 과를 가고 싶어요 라고 인공지능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지난 10년간의 데이터 누적됐던 거를 봤을 때 조금 딸리는데 그리고 수학 점수뿐만이 아니라 인성이나 취미나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을 해줘요. 거기 써 있는 이제 학적부 일종의 또는 생기부를 통해서요.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의 이과는 어렵지만 연대는 그 융합과가 있는데 이거는 당신 성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라고 하는 대안들을 추천해주게 됩니다. 네. 또는 행정 부분에도 교육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예를 들면 PD가 되고 싶고 내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고 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또는 펀드 매니저가 된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에 학생들의 수강 신청했던 거 그분들의 취업에 관련돼 있는 진학 코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다 사람처럼 읽고 분석을 해서 이런 과목이 들으면 좋고 여기 선생님은 이런 강점이 있고 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주게 되죠. 학업 궁금하네요, 관련 이렇게 진짜. 하는 걸로도 발전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더 비대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이 더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AI 교육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게 됐는데 코로나19가 끝났을 때는 과연 이게 유지가 될 것인가에 네. 대한 그런 물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맞습니다. 또 우리가 사고방식이 변하고 행동 패턴이 변하고 나면은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비로소 알게 그쵸. 되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과 수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을 같은 방에다 몰아놓고 한 선생님이 똑같은 교육 교재로 가르쳐야 될까요? 맞아. 우리가 지금 만든 교육 시스템은 200년 전에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이에요. 200년 전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지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글을 읽도록 만드니까 강제적 대량으로 양산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개성이 중요한 시기가 됐잖아요. 세상이 바뀌어가면은 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교육 커리큘럼하고 교육 체계도 개인화가 돼야 되겠죠. 결국은 그런 사이사이를 AI가 대신하게 되고 AI가 그 중간을 채우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되돌릴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인공지능이랑 함께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메타버스. 이 단어가 거의 매화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와. AI 기술 역시 뭐 빠질 수 없겠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의인화를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유전적으로 또는 진화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의인화를 하면 할수록 생존의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큰 바위 얼굴이라고 옛날에 그 교과서에 있었던 게 있는데, 돌이나 바위를 보고도 사람을 투영을 하기도 하고 사람 얼굴 닮았다고, 동물들을 의인화하기도 하고요. 2살짜리 어린아이가 인형을 안고 가다가 그걸 떨어뜨리고 나면은 얼마나 아팠어 하고 이렇게 안고 울어줄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이고, 그러면 여기에 AI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에 AI가 들어오면 그 메타 휴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리 세계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가상현실에서 몸을 가질 수 있고 아름다운 얼굴도 가질 수 있고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면서 웃을 수도 있고 친절한 대화도 인공지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하고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겠죠. 가상 세계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감정을 느끼고 대화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협력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 있는 AI인 메타 휴먼은 인공지능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오늘 주제로 본다면 주식 투자도 가상 세계에 있는 메타 휴먼하고 같이 조언을 들어가면서 주식 투자도 할 수가 있겠죠.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약 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투자에도 손을 뻗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펀드 수익률이 좋나요? 국내 기준으로 보면 5에서 7% 정도가 돼요. 이거 그거 있었잖아요. 다큐 같은 추석이었나 설이었나.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네. 다큐멘터리에서 했었던 네. 거니까 사실 국내에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가 월등히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월스트리트입니다. 월스트리트에는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퀀트라고 부르는 분야가 있어요. 이제 퀀트는 투자를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기가 투자 전략을 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퀀트라고 퀀트. 얘기합니다. 펀트. 그래서 퀀트를 갖고 펀드를 운영하거나 또는 퀀트만 갖고 투자를 하는 헤지 펀드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AI 기술과 접목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면 현재 퀀트나 AI 펀드가 미국은 27%예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인간은 열심히 한다 그래도 한 3초나 5초? 그것도 빠르죠. 한 1분에 한 번씩 투자를 하잖아요. 뭐 투자 샀다 팔았다 한다 그러면은. 근데 AI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초당 100만 번에서 500만 번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라는 단타 게 엄청 많이 인간이 생각하는 단타하고 다른 초초초 단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치고 빠지기를 하는 거죠. 와. 정보를 먼저 얻어서. 그런데 이것 중에서도 더 놀라운 거는 한 2년 전에 장이 폭락을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2, 3년 전에. 그때 사람이 관리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요, 폭락률이 훨씬 컸어요. 왜냐하면은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집단 투매를 했던 거죠. 그런데 AI 펀드가 운영하는 것은 견고하게 지지를 했어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필연적이면서도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 분야에 들어가는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있죠. 같거든요. AI는요, 데이터 갖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막 터지고 인간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AI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겪어보지 못한 거는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데이터가 없고 그거와 유사하게 학습했던 데이터가 없으면 얘가 이상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충분히 많은 분야에서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없는 분야에서는 투자도 그렇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한계를 보일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께서 야 AI는 무조건 똑똑하니까 잘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결국은 참조 사항으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인간 전문가하고 협업을 하는 형태의 펀드를 오히려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AI의 다양한 기회 요인과 함께 인공지능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을 것 같은데요.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딥페이크 같은 거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네. 그거는 진짜. 네. 유명 그 연예인이나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 뭐 아나운서께서는 아니면은 우리 사임당님도 마찬가지인데 합성해가지고. 네. 합성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 보면 이거 뭔가 어색하다 알아요. 근데 아마 2년, 3년 지나고 났을 때는 그 기술이 더 발전하겠죠.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거 아닌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동영상이 유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같은 경우가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분명히 악용이 되고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징벌적 배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네. 뭔가 나쁜 짓을 AI 갖고 했다 그러면은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강력한 배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네, 지금까지 AI 산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라는 거는 딱 가르쳐준 한계만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러는 인격적 존재로서 지적인 존재가 되는 거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기술적인 한계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의 모든 자리를 대체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은 변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역할은 변하게 될 거예요. 그중에서도 반복적이고 데이터가 많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이 필요 없는 부분은 AI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서로는 생략하고 핵심만 전달하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